어머나 우리 옆집 김할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다면서요. 아직 70 중반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공원에서 걷는 걸 봤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건강하던 분이 왜 갑자기 사실 그분이 평소에 하던 습관들이 문제였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10년은 더 사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에 무심코 반복하는 특정 습관들이 치매 발병률을 3배나 높이고 심장마비 위험을 5배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치명적인 습관들을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며 관찰한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장기간 앉아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소파에 편안히 앉아 계신가요? TV 앞 안락 의자에 기대어 계신가요? 저는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연구와 관찰을 지속하고 있지요. 제 임상 경험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평균 하루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생활합니다. 특히 우리 70대 어르신들은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의사로서 경고드립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제 동료들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앉아있는 건데 뭐가 그리 나쁘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첫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무려 64%나 증가시킵니다. 제가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할 때 보았던 환자들의 데이터에 의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혈관은 서서히 좁아지고 혈류 속도가 감소하며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근육량을 급격히 감소시켜 노쇠를 가속화합니다. 제 임상 경험상 70대의 근육량이 줄어들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의학적 관점에서 근육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화 생리학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감소하는데 의학 용어로 이를 근감소중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70대부터는 매년 약 35%의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단순히 몸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관찰한 바로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저장된 단백질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감염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느리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근육량 유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화 생리학 관련 임상시험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 운동을 통해 5080%까지 근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저항 운동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가벼운 웨이트 운동을 하세요. 물병이나 쌀 포대 같은 집에 있는 물건으로도 충분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만 해도 근섬유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노인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70대는 젊었을 때보다 단백질이 1.5배 더 필요합니다. 내 식사에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시키세요. 세 번째 방법은 기능적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일상 동작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세요. 제 재활의학 연구에 의하면 이런 기능적 움직임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근육을 키워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최악의 습관 첫 번째 앉아있기의 세 번째 문제점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기억력도 함께 감소한다는 사실 의학적으로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넷째,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내분비학적 관점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의 포도당 흡수율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제 당뇨 클리닉에서 관찰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혈당 조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좌식 생활은 척추 건강을 해쳐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견을 빌려 말하자면 나이 들수록 허리와 목의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70대의 경우 디스크 변성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앉은 자세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제가 처방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현대 운동 생리학에 따르면 70대에 들어서면 오히려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세계적 문헌 고찰 결과 매 30분마다 일어나 5분씩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사망률을 3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제 40년 임상 경험으로 볼 때 그냥 앉아 있다가 일찍 가실래요? 아니면 조금 움직여서 10년 더 사실래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설명드리자면 70대에 들어서면 시상하부의 갈증 중추 기능이 저하되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크게 둔화됩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화 생리학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제가 생화학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젊은 성인은 체중의 약 60%가 수분인 반면 70대는 약 45%까지 낮아집니다. 즉 수분이 부족해지기 더 쉽고 탈수에 더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분 부족이 단순히 갈증 문제가 아닌 전신적 건강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과 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만성적인 수분 부족이 가져오는 위험은 놀랍습니다. 첫째, 인지 기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뇌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 정도만 탈수 상태가 되어도 집중력, 기억력, 주의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둘째,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셋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요로 감염 위험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이 위험이 더 높다고 해요. 넷째, 변비가 심해지고 소화기 질환이 증가합니다. 대장암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주름뿐만 아니라 피부 감염에도 취약해지죠. 그렇다면 70대 어르신들은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셔야 할까요? 대한노인의학회에서는 체중 1kg당 30ml의 물을 권장합니다. 60kg의 어르신이라면 하루 1.8L 즉 500ml 물병으로 약 4병 정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외출 전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하지 귀찮아서 안 나가는 거야. 김에 가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사회적 고립은 70대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은퇴 후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한 수치로 알고 계신가요? 브리검령 대학교의 최신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평균 7.5년 더 짧다고 합니다. 이는 비만이나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요소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면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폐렴으로 발전할 확률이 4배 더 높다고 합니다. 둘째,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63%나 증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심각한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으로 이어져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증가합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만성 통증이 심해집니다. 사회적 고립은 통증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8세 윤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으로 3년간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으셨던 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면서 집에만 있었더니 점점 건강이 나빠졌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억지로 노인 대학에 등록시켜줬는데 처음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 즐거워지더라고요. 1년 만에 약도 끊고 요즘은 오히려 제가 가족들에게 외출하자고 조르는 입장이 됐네요. 어떻게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꼭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 나누기, 일주일에 한 번 노인복지관 방문하기, 손주와 정기적으로 영상통화하기 같은 작은 습관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먹는 게 좋아, 귀찮아서. 그냥 반찬 하나로 밥 먹어, 늙으면 뭘 먹어도 다 똑같아,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70대에 접어들면 식욕이 감소하고 미각과 후각이 둔화되어 식사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혼자 살게 되면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죠. 하지만 이런 영양 불균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영양 상태가 나쁠 경우 5년 내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병원 입원 일수가 평균 2.6배 더 길다고 해요. 영양 불균형이 가져오는 위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감 소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70대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약 1에서 2%씩 감소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속도가 3배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항산화 물질 등이 부족하면 뇌세포 손상이 빨라지고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영양 부족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82%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비타민 C, D, 아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져 작은 질병에도 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골다공증 위험이 급증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면 뼈 밀도가 빠르게 감소하여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70대의 가장 두려운 부상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영양 불균형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혈관 건강을 해치며 약물 효과도 감소시킵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밥은 대충 챙겨 먹었어요. 배고프면 라면이나 빵으로 데우고 반찬도 김치 하나로 며칠씩 버텼죠. 그러다 작년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큰일 난다고 경고하셨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식단을 바꿨는데 몇 개월 만에 체중도 회복되고 기운도 돌아왔어요. 이제는 하루 3끼 골고루 먹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70대의 영양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모든 식사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신경 쓰세요. 특히 하루 최소 단백질 60지, 계란 약 10개 분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지역 노인복지관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영양사가 관리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최악의 습관은 목적의식 상실입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그냥 쉬면서 살아야지, 나이 들어서 뭘 또 시작해 하루하루 시간이나 때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70대에 접어들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때 목적의식을 잃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삶에 적응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목적의식 상실이 단순한 권태감을 넘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치매 발병률은 2.4배 낮다고 합니다. 또한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진은 목적의식이 있는 노인은 심장병 발생률이 44% 낮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적의식 상실이 가져오는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뇌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고 이는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데 이런 자극이 없으면 뇌 신경세포 간 연결이 감소하여 기억력과 사고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목적의식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여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넷째,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밤에 충분한 피로감을 느끼지 못해 불면증이 생기기 쉽고 이는 다시 낮 시간의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섯째, 대인관계가 축소됩니다. 목적의식을 잃으면 사회적 교류의 동기도 함께 줄어들어 점차 고립되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78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뒤 정말 허망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옷 입고 출근하던 삶이 갑자기 없어지니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TV 보는 시간이 늘고 낮잠 자는 시간도 늘고 그러다 2년 만에 심한 우울증이 왔고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든 목표를 가지라고 권하셔서 용기 내어 동네 문예교실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학생들이 글을 읽게 될 때의 그 기쁨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현역 때보다 더 바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목적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손주 돌보기, 식물 가꾸기, 동네 모임 참여하기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룬 사람과 나누는 활동은 강한 목적의식을 만들어줍니다. 인생 경험을 글로 남기거나 지역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신의 직업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며 관찰하고 연구한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장기간 앉아있기, 수분 섭취 부족, 사회적 고립, 영양 불균형, 그리고 목적의식 상실. 의학적 관점에서 이 습관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는 생리학적 위험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노화의학 전문가로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90대 환자들 중에도 새로운 생활 습관을 시작하고 건강기표가 개선되고 인생의 기쁨을 재발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의학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 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 감사합니다. 50년 암 전문 의사의 충격 양심 고백. 치료로 고생만 하다 죽고 싶지 않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병원보다 내 집에서 죽고 싶다. 항암 치료는 사기다. 의사들의 돈놀이에 놀아나지 마라. 암은 건드리는 순간 반드시 역습한다. 암은 묻어난 병이다. 마지막까지 정신도 또렷하고 몸도 비교적 움직일 수 있어서 평온하게 죽을 수 있다. 다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고령자들을 사후에 해부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전립선암만 해도 80대 남성의 90%가 갖고 있다. 암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래 살다가 편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를 받지 말아라. 암을 잊고 무시한다. 암 치료를 하지 않는다. 암은 진짜와 가짜가 있어서 진짜 암은 아무리 빨리 발견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는다. 치료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이다. 위암이나 유방암 등 고형암은 겉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각 진짜암, 유사암이라 부른다. 암의 뿌리는 단 한 개의 암줄기 세포다.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 암이다. 이것은 일단 생기면 바로 혈액을 타고 간 뼈, 뇌 등으로 퍼져서 잠복한다.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암은 5년, 20년에 걸쳐 1cm 이상 커졌을 때다. 그러나 전이는 암이 1 이하일 때 온몸에 흩어지며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암은 아무리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도 전이가 일어난다. 오히려 치료로 암이 기승하기 시작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유사암은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없어서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 내버려두면 커지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는 편이 낫다. 고형암은 진짜든 가짜든 가능한 방치에서 상황을 보다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것을 경감시키는 완화 케어를 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치료가 아니라 증상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고 돈도 들지 않는 연명 방법이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 1. 의사를 멀리한다.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고 필요 없는 치료로 일찍 죽는다. 암 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참을 수 없는 통증,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없는 한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건강검진이나 단기 입원 종합검사도 받지 않는다. 백신도 접종하지 않는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암이 발견될 일도 없고 공연히 치료받을 일도 없다. 그러면 꽤 높은 확률로 평온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의사를 가까이해 수명이 단축된. 예를 들어보자. 우리 집 근처에 영씨가 살아서 자주 봤어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수술하고 순식간에 수척해지더니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어요. 치료는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싶었죠. 그는 단기 입원 종합검사에서 작은 췌장암을 발견해 바로 수술을 받았다. 그야말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였다. 암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몇 개월 후 폐로 전이되어 스스로 1년 만에 사망했다. 체중은 수술 전보다 13kg나 줄었다고 한다. 췌장암은 진짜가 많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잠잠해지고 전이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췌장암의 존재조차 모른 채 건강하게 활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의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어 목숨과 관계되지 않는 종양을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나 치료가 몸을 아프게 하고 암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환자를 공포로 내몰기 때문이다라는 요지의 토론도 시작되었다. 피가 섞인 가래나 기침,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 등과 함께 발견된다면 진짜 암일 확률이 높다. 그때는 가능한 한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사선이나 라디오파, 스텐트 등의 대처법을 찾는다. 2.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건강진단 단기 입원 종합검사 암 검진으로 목숨을 구할 수는 없다. 5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암이 발견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늘었다. 수술이나 항암제 등의 조기 치료로 수명이 단축된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기력도 있고 식사도 잘하는데 암 검진 등에서 신경 쓰이는 그림자나 수치암이 발견되면 의사는 자세히 조사해보자.
작을 때 발견해서 행운이다. 당장 절제하자. 고 몰아댄다. 가령 전립선암의 생체 검사의 경우 고관 사이로 여러 개의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해서 세포를 조사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왜 암 검진은 목숨을 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까? 세계의 여러 검진 자료를 조사했더니 암 사망률이 감소할지 모른다는 연구는 있어도 총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계 의료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암 검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소한 변화까지 암으로 의심해 정밀 검사나 치료를 재촉한다는 점이다. 가령 자궁경부암 검진에서는 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수천 배나 많은 이들이 이상을 발견해 정밀 검사를 받는데 절제 수술에 돌입해 수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받는 폐암 검진도 조기 발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사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암은 체내에서 생겨나 검사를 통해 발견될 때까지 5년에서 20년 이상 걸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진짜 암이면 처음부터 전신의 전이에 잠복해 있다. 그래서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숨쉬기가 곤란하다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그것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검사는 불행의 시작이다. 건강검진은 신장, 체중 측정과 소변 검사 정도만 받고 체열은 하고 싶지 않다. X선 피폭은 무섭다고 저항하자. 3. 유사암에 당황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되면 병리의가 병리 진단을 한다. 생체 검사로 세포를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생김새를 본다. 세포의 크기, 모양, 배열 등을 확인해 생김새가 나쁘다고 판정하면 악성 종양 즉 암 진단이 내려진다. 그런데 생김새가 좋지 않은 세포가 실제로는 전혀 문제없고 반대로 잘 정돈된 생김새의 세포가 흉악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병리의는 생김새가 조금만 나빠도 암으로 진단해서 외과의에게 전달한다. 외과에서도 의심스러운 것은 전부 암으로 해두라고 말한다. 그 중에는 가짜인 유사암이 매우 많다. 내버려둬도 죽지 않는 가짜를 암이라고 하는 것이다. 암이 발견되면 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제거하면 거의 100% 낫는다. 치료하지 않으면 손해다. 항암제로 없애자. 며 치료 의욕에 넘친다. 의료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또 환자도 암 검진으로 초기에 암이 발견됐다. 작을 때 깨끗이 제거했으니까 앞으로 5년간 재발하는 일 없이 건강할 것이다. 행운이다. 하고 좋아한다. 무해한 유사암을 발견해 의미도 없이 몸을 상하게 해서 손해를 입었는데도 말이다. 종양이나 염증을 암으로 진단해 자궁과 위를 제거하거나 항암제 투여로 고통을 받다가 일찍 죽는 경우가 많다. 고형암은 서둘러서 치료하지 않는 것이 정답인데 자신의 암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이 환자가 가장 알고 싶은 문제다. 가령 암세포가 커져서 피부를 찢고 나오는 유방암은 진짜 암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덩어리가 퍼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곳에 피부만 찢어져. 얼굴을 내미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봐도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고 5년 이상 지났으면 유사암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기본적으로 치료 후 5년에서 10년 생존하고 그 시점에서 전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유사암이다. 가령 진짜 암이어도 내가 최장 25년 이상 봐온 암방치 환자들의 대부분은 상식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예를 들어 진행이 빠르다는 경성 위암을 수술하면 1개월에서 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나 수술을 보류한 나의 환자 중에는 경성 위암임에도 3년에서 9년이나 산 사람이 많다. 유사암으로 일찍 죽지 않고 진짜 암이어도 오래 살기 위해서 암은 방치해야 한다. 4. 약을 먹지 않는다. 약으로는 병을 막을 수 없고 치료할 수도 없다. 별다른 증상도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복용하기 시작한 약은 지금 당장 내려놓자.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치를 낮추는 약으로 수명이 늘었다는 자료는 전무하고 오히려 암 뇌경색 치매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오랜 기간 복용한 약은 중단해도 한동안 약효가 지속되므로 급격한 악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불안하면 일주일에 한 종류씩 줄이자. 약을 끊은 사람들은 오전에는 늘 멍했는데 아침부터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음식 맛이 느껴지니 밥이 맛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는다. 혈관성 치매 초기 증상이 사라졌다. 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80세인 어머니가 복용하던 혈압약과 혈액을 맑게 하는 약, 당뇨 치료제, 콜레스테롤 약, 골다공 증약, 위장약 등을 모두 끊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십니다라는 식의 보고도 자주 듣는다. 해열 진통제 위장약의 부작용은 무섭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중약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위장약 일반에 포함된 제산제에는 알루미늄 화합물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나 신장이 나쁜 사람이 지속해서 복용하면 치매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환자들이여 약을 버려라. 약은 독이다. 복용해도 병은 낫지 않는다. 이것이 전문가의 진심이다. 실제로 독약, 극약으로 지정된 약이 많고 발암성이 알려진 것도 적지 않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세균성 감염 정도다. 질병의 90%의 약은 수치만 떨어뜨리거나 증상을 잠시 완화하는 효과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모든 약에는 두통, 위통, 혈변, 어지럼증, 정신불안, 부정맥 등 독성과 부작용이 있다.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유도제 등 뇌에 작용하는 약은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약으로 억누르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어린이와 고령자에게는 특히 위험하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인 메마리는 경련과 실신, 환각과 착란 등의 증상이 일어나기 쉽다. 그렇다면 한방약은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항암제 재료가 될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방약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생긴 사건은 무수히 많다. 최초의 한 알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5. 살을 빼지 않는다. 살이 빠지면 저항력이 약해져서 암이 기승한다. 암에 걸리니까 고기도 우유도 설탕도 전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식욕이 떨어져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가 상담을 왔다. 요즘에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암은 식사로 낫는다는 식의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암 환자 대부분이 현미 채식으로 바꿨다. 고기와 우유를 먹지 않는다. 단 것을 끊었다. 자주 단식한다. 당근 주스를 매일 듬뿍 마신다는 등 식단을 바꿔버린다. 이는 대부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거나 섭취 칼로리가 낮은 살이 빠지는 식사법이다. 살이 빠지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암이 기승하지 않게 하고 체력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암은 정상세포를 밀어내며 퍼지기 때문에 세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체력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조금 살을 찌워서 체력을 키우자. 현미 채식 등의 살이 빠지는 식사요법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고기, 기름, 설탕 등을 먹으면 암이 악화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가장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할 것은 세포를 만들고 복원하는 단백질이다. 그 중에서도 몸에 흡수되기 쉬운 동물성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자. 체력을 만드는 지방도 중요하다. 식욕이 없을 때는 조금씩 몇 번에 나눠서 먹어보자.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하는 것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완전식품 달걀이다. 매일 달걀 3개를 먹어서 117세까지 살았다. 이탈리아의 모라누 할머니가 생전에 밝힌 장수 비결이다. 6. CT 피폭으로부터 도망친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이나 의료용 방사선이나 똑같이 위험하다. CT는 방사선의 일종인 X선을 360도 방향에서 몸의 조사의 단면을 촬영하는 검사법으로 피폭 선량이 X선 검사의 수백 배에 이른다. 어린이는 피폭으로 암이 발생할 확률이 성인보다 몇 배나 높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피폭은 암뿐 아니라 발육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뇌신경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피폭은 뇌신경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는 원래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해왔는데 이제껏 치료한 환자 가운데 여러 명이 방사선 유발암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의료 피폭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 7. 항암 보조제나 민간요법을 믿지 않는다.
암은 일단 변이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암 환자 대부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에 뛰어든다. 나는 돈을 건네는 순간부터는 전부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수명을 줄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보조제나 건강식품 민간요법 가운데 암을 예방한다. 진행을 늦춘다. 생존율을 높인다고 그 치료 효과가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립암연구센터도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그 어떤 성분을 섭취해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세포를 늘려도 암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항산화물질은 식품으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상황버섯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행한 암세포 실험에서 암 증식 억제력이 다른 버섯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로부터 40년간 암을 억제하는 기적의 버섯으로 불려왔는데 사람의 암에도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동물 실험이나 시험관을 통해 얻은 수치는 인체에 미치는 효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암이 사라졌다는 체험담은 특히 민간요법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방치용법을 택한 환자 중에서 이유는 모르지만 암의 성장이 멈추거나 작아지거나 사라진 예를 수 없이 봐왔다. 치료하지 않으면 암은 사라지기도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암은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보조제나 민간요법을 사용했을 때 암이 사라지면 그 효과를 널리 퍼뜨리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한다. 그러나 진짜로 암을 없앨 수 있다면 노벨상감이다. 면역요법 등을 행하는 클리닉에서는 암이 축소했다 사라졌다고 광고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촬영 부위가 다르거나 엉터리가 많다. 그래도 속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암으로 일찍 죽지 않는 장수지에 1.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80대 이상의 고령 사망자를 해부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한 바 있다. 암은 노화현상,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이다. 암은 주름이나 치매처럼 자연현상에 대해 인간이 멋대로 가져다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인위적인 치료를 가하니까 몸이 불편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 암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죽음 또한 대체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경우가 많다. 암이라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다만 영양 부족으로 정상세포가 약해지거나 오랜 시간 무리한 탓에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암이 단번에 기승하여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 2. 아침 식사를 기점으로 몸의 리듬을 만들어라. 일어나서 아침 햇빛을 쐬고 식사를 한다.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체내 시계가 재설정되어 몸이 깨어나고 활동 준비가 갖춰진다. 우리 체내는 입에서 위장으로 이어지는 터널 구조로 되어 있다. 장에서는 입으로 섭취해 위에서 일부 분해된 음식이 내려와 다시 분해 흡수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장의 중요한 역할로 체내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다. 장이 건강해서 염증 등의 문제가 없으면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고 병원체도 접근하지 못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장내 환경 개선과 변비 완화를 위해 아침에 하기 좋은 몇 가지 습관을 추천한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신다. 내장이 따뜻해져서 대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변도 묽어진다. 여름에는 냉수도 괜찮다. 둘째, 화장실은 여유 있게 들어간다. 조금 일찍 일어나 여유를 갖고 화장실을 사용하면 장도 긴장하지 않아서 쾌변으로 이어진다. 셋째, 요구르트와 바나나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요구르트와 바나나는 맛도 좋고 장내 환경 개선에 효과가 높은 코입니다. 넷째, 복근 운동을 습관화한다. 운동을 통해 변을 밀어내는 복근을 단련한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복근 운동이므로 가능한 한 계단을 이용하자. 다섯째, 땀이 날 정도로 전신 운동을 한다.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빠른 속도로 걷는 것도 장 활동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7시간 숙면을 취한다. 수면 부족은 몸의 리듬을 무너뜨려 암을 부른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은 유방암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또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수면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전립선암의 발병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도 분비된다. 낮 동안의 활동으로 세포가 손상된 몸을 회복시켜주는 호르몬이다.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피로가 쌓여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피부 트러블과 탈모가 심해진다.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탓에 회복이 늦어 건강을 해치고 노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신진대사 능력도 떨어져 밤샘을 하면 곧바로 얼굴이 붓는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지속되어서 혈압도 올라간다. 하나같이 수명을 줄이는 일뿐이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인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4배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다만 수면도 과유불급이다. 과다수면도 일찍 사망한다. 수면 시간이 9시간인 사람의 사망률은 남성이 17%, 여성이 23%나 높았다.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자.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거나 적당한 피로감이 있을 때 뇌도 긴장을 풀고 편안히 잠들 수 있다. 수면 유도제나 술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잘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7째, 염분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 소금과 고혈압은 관계없다. 암 사망률이 일본에서 가장 낮은 나가노현 주민은 짠 음식을 좋아한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맛 자체보다는 염분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혀에 닿는 순간 맛있다고 느껴지는 적당히 짠맛이 몸에 가장 좋은데도 말이다. 사실은 염분이 부족한 사람이 더 일찍 죽는다. 영국에서는 소금과 위암에 관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 조사 및 실험한 자료를 93건이나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소금은 무죄였다. 소금이 체내에서 발암물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도 소금과 고혈압에 대한 상식을 뒤집는 논문이 실렸다. 세계 여러 나라의 남녀 1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염분 섭취량을 측정해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에 염분을 10g에서 12g 섭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다. 또한 염분 섭취량이 적을수록 심근경색에 걸리기 쉽고 사망률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소금 결핍은 생명을 빼앗는다. 고혈압 환자 중 98%는 소금과 관계가 없다. 물과 소금은 공동으로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해 체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고 칼륨과 연계해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돕고 신경 전달과 소화 흡수를 돕는 등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한다. 물과 소금 중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탈수, 현기증, 전신장애, 신부전, 혼수 등이 일어나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른다. 특히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나트륨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물뿐만 아니라 소금도 호충해야 한다. 물과 소금은 몸에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는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까닭에 과다 섭취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은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미만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덴마크의 한 연구자는 소금 섭취량을 6g 미만으로 줄이자고 권고하고 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비즈니스에는 늘 주의하자. 소금 섭취량이 6.7g 미만일 때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다. 또한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연동해서 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므로 칼륨이 많은 생채소, 감자나 고구마, 두부, 해조류, 과일 등도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다. 8째,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무리하게 수치를 내리면 암을 부른다. 70세가 넘으면 절반 이상이 혈압이 높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혈압 강화제 복용을 권유받는다. 사망 원인 중 암 다음으로 많은 것이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해서 일어나는 병이다. 이를 막기 위해 혈압을 낮추라는 것인데 혈압을 약으로 낮춰서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줄었다.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증명된 자료는 하나도 없다. 혈압 강화제로 인한 암 발병률이 번번이 경고될 뿐이다.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혈압 강압제를 복용한 그룹이 암에 걸리거나 뇌경색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 강압제를 장기 복용하면 암, 뇌경색, 치매가 증가한다. 그럼 혈압이 180이 넘는 사람은 어떨까? 주민 4만 명 이상을 5년간 추적한 조사에서는 혈압이 높은 그룹이 낮추는 치료를 하자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들이 1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애초에 160 미만이면서 치료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10배가량 사망률이 뛰어올랐다.
핀란드에서는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는 75세에서 85세 노인 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그 결과 최고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최고 혈압이 140 이하인 사람들은 생존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당연한 결과다. 혈압 콜레스테롤. 인간의 신체에서 중요한 것은 뇌이고 뇌 활동의 연료가 되는 영양과 산소를 혈액이 운반한다. 심장은 펌프 운동을 하면서 혈액을 내보내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굳고 가늘어지는 까닭에 힘차게 내보내지 않으면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심장의 펌프 압력을 세게 하는 혈압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약으로 억제하면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탁해지듯이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혈관 안에서 굳어지기 쉽다. 무서운 것은 뇌경색인데 혈관이 막히거나 혈액이 흐르지 못해 뇌의 조직이 죽어버리는 병으로 반신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혈액이 뇌에 제대로 돌지 않으면 비틀거림과 치매도 발생하기 쉽다. 국가연구에서는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14년 후 높은 자립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혈압을 억지로 조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편이 몸과 마음 그리고 뇌의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혈압은 연령과 성별 흡연 운동량 등의 영향을 받아 몸이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게 알아서 조절해주는 수치다. 수축기 혈압이 200대로 올라 두통과 현기증이 있다면 이때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제외한 경우에 고혈압이 신경 쓰인다면 폭음과 폭식에 주의하고 자주 걷자. 절제와 운동을 실천하면 혈압이 내려갈 것이다. 흔히 혈중 콜레스테롤도 높을수록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심근경색 등으로 일찍 사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다.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은 5만 명에게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게 하고 추적한 연구가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수록 뇌졸중, 암 등 사망률이 증가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암을 막는 방파제가 되는 한편 낮으면 낮을수록 암 발병률과 암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자료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한 종류로 고기, 생선, 달걀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세포막의 재료가 된다. 즉 세포를 튼튼하게 해준다. 콜레스테롤 수치의 기준을 조금만 높여도 약의 판매가 1조 원 이상 감소한다. 이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약을 팔고 싶은 제약업계는 고육책을 생각해낸다. 콜레스테롤을 진단 기준으로부터 떼어내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로 나눈 후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문제 삼는 것이다. 실로 독특한 발상인데 수만 명 단위로 행한 추적 조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으면 사망률이 올라가고 높을수록 사망률이 내려간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성은 폐경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하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에 의한 생리 현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다. 약을 복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 건강하다면 혈당치는 신경 쓰지 않는다. 혈당치를 약으로 떨어뜨리면 사망자가 증가한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와 마찬가지로 고혈당 진단 기준치도 부당하리만치 낮게 정해져 있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고혈당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당뇨. 당뇨병의 90% 이상은 당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와 노화에 의한 2형 당뇨병이다. 자각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치료는 유해하다. 특유의 망막증이나 신장병 신경장애가 일어나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의사는 협박하겠지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약으로 지나치게 혈당치를 떨어뜨리면 휘청거리다 넘어져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 지내게 될 수 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등 목숨과 관계되므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혈당치를 내릴수록 사망하기 쉽다. 이유는 우선 저혈당 발작에 있다. 뇌세포의 연료인 포도당의 공급이 끊어지면 순식간에 뇌 기능이 정지에 실신해서 뇌사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른다. 특히 인슐린은 저혈당 상태가 되기 쉽고 그만큼 사망 위험성도 높다. 혈액 중에 인슐린 과잉이 암 유발에 관계한다는 보고도 여럿이 있다. 두 번째로 낙상 위험이다. 혈당치를 엄격하게 낮출수록 낙상률이 높아져 골절 상태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아 끝내는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 약의 부작용이다.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자누비아만 해도 수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치료 목적이라고 해도 약과 인슐린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자. 열이 내리지 않거나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은 면역 체계가 싸우고 있다는 신호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 세균 등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확실히 엄청난 공격력을 발휘한다. 의학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것은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백혈구 수가 증가해 빨갛게 붓거나 열을 가진 염증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발열, 기침, 콧물, 가래, 설사, 구토 등은 면역력이 올라가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은 완전히 내보내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반면에 암은 자신의 세포가 변이해서 자란 자기 자신이므로 바이러스나 세균을 없애는 면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는 조금만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고 설사를 하면 서둘러 의사에게 달려가 약을 처방받는다. 그러고는 해열제나 기침약 지사제에 의존한다. 이는 애써 행동을 개시한 자신의 면역력을 망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침입하면 몸은 적과 싸우는 백혈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체온을 높인다. 그런데 약을 먹어서 다시 체온을 떨어뜨리면 바이러스는 체내에 오래 머물며 퍼져나간다. 일시적으로는 편해져도 다시 도져서 며칠이 지나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열시킨 토끼에게 해열제를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바이러스의 양이 100배나 늘었고 사망률도 높았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도 연령과 상관없이 감기에 해열제를 사용하면 회복이 며칠 늦어졌다. 자력으로 열이 떨어지면 몸 상태도 가뿐하게 돌아오고 자신감이 붙는다. 열이 나고 병이 치료될 때마다 인간은 튼튼해진다. 뇌질환이 되는 것은 해열제가 원인이므로 주의하자. 기침이나 목이 붓는 것도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막아서는 안 된다. 또 구토나 설사도 세균을 한시라도 빨리 몰아내려는 반사작용이다. 나와야 할 것은 완전히 내보내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모든 일에 과하게 파고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정상세포가 약해져 암에 걸리기 쉽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관도 막히기 쉽다. 추운 욕실에서 욕조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심할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어떤 일이건 과하게 파고들면 몸에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도 평소에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체중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바지 벨트가 꽉 끼면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몸을 움직여야겠다고 의식한다. 근력을 키운다. 걸을 수 없게 된다면 인간으로서 끝이다. 가만히 있으면 몸도 뇌도 순식간에 쇠약해져 거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면 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해준다. 몸의 여러 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덩어리이기 때문에 체력은 곧 근력이다. 근육을 단련하고 늘릴수록 체력이 붙어서 질병의 방을 기대할 수 있다. 운동을 해서 근력이 생기면 뇌의 혈액순환이 증가해 뇌내 신경세포도 늘어난다. 또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도 커진다.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이 높아지고 의욕이 생겨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도 많이 보고되었다. 근력 운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근사한 뇌 운동이기도 하다. 우리 몸의 근육 가운데 6070%는 하체에 모여 있다. 따라서 하체를 중심으로 운동하면 되는데 힘든 근력 운동은 필요 없다. 가장 좋은 것은 걷기다. 실내 운동을 한다면 테이블을 살짝 잡고 하는 가벼운 스쿼트, 한 발 서기를 1분 전후로 번갈아 반복하는 플라밍고 운동, 발끝으로 서기 등이 효과적이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줄어들기에 매일 조금씩 저축할 필요가 있다. 암 치료로 살해당하지 않는 병원 대처 방법. 검사 수치에 주눅 들지 않는다. 암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 진단을 받지 않는 것이다. 만일 암 진단을 받아서 암이 의심된다거나 정밀 검사를 하자는 말을 듣는다면 그 순간 바로 잊어버리자.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주눅 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종양표지자의 전립선 특이 항원이 기준치 4를 넘으면 전립선암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전혀 믿을 수 없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채 정기적으로 측정하면 수치는 조금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0을 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발견한 암은 90% 이상이 유사암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수치에 휘둘려서 전립선암을 발견하고 치료해도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수술과 항암제 치료에 돌입하면 비참해진다. 전립선을 제거할 때 대부분의 환자가 성기능 불능이 되곤 한다. 그렇게 되면 요실금도 자주 일어난다. 항암제 치료로 일찍 사망하는 사람도 많다. 표준 치료를 믿지 않는다. 표준 치료는 이것저것 전부 하는 치료다. 그런데 이 표준은 상당히 엉터리다. 학술적으로 옳다는 증거는 없다. 암 치료는 의료 비즈니스의 기둥이다. 환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해서 돈을 쓰게 해야 한다. 수술에는 대개 항암제 치료가 따라붙는 게 그 한예이다. 학회가 표준 치료의 근거로 삼는 자료도 허점투성이다. 예를 들어 폐암처럼 덩어리를 만드는 암에는 항암제가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해외 논문을 읽고 발견한 법칙이 있다. 전이암 치료 중 병원에 오지 않게 된 사람을 그 후에도 살아있는 것으로 한다는 법칙이다. 치료해도 힘들 뿐일 텐데라고 생각해도 의사는 그 사실을 환자에게 말할 수 없다. 나는 눈앞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에 관해 깊이 연구해왔다. 이것이 유사암 이론의 대전제다. 나는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이렇게 세심하게 대처법을 생각한 의사는 많지 않을 거라고 자부한다. 나는 암 절제 수술은 후유증이 크고 몸에 메스를 대면 암이 기승한다 그만두는 게 좋다 항암제는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일반 병원에서 전한다면 치료를 바라는 환자가 크게 줄어서 병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사는 이 수술을 해도 환자는 여전히 고통받을 뿐이다. 이렇게 항암제를 사용하면 금방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 결과 많은 환자가 수술 후유증과 항암제 독성으로 고통을 받아 암이 아니라 암의 표준 치료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암 치료가 무섭다. 암을 잘라내지 않는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수술하고 순식간에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또 그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자주 듣곤 한다. 몸에 메스를 대는 것은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사고 대출혈이나 집도 실수 후유증의 통증과 마비 등 위험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시간과 돈 그리고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입는 손실도 크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수술하는 이점이 있을까? 과연 연명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한다. 수술하면 전이하기 쉽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는 옛날부터 지적되던 내용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암을 수술로 제거하면 통제가 되지 않아 전이암의 증대 속도가 올라가고 전이가 발견되는 것도 빨라진다. 다른 하나는 메스로 절개한 상처에 암세포가 몰려와서 암이 기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증대와 전이 속도를 앞당길 위험이 높아진다. 종종 암을 전부 제거했다고 발표한 유명인이 금세 또 재발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있다. 전이성 암에서는 혈액 중에 암세포가 떠 있어서 수술로 혈관이 찢어지면 암세포가 흘러나와 손상된 조직에 착상하기 때문이다. 또 메스로 상처를 입은 부분에서는 백혈구 등에서 정상 조직의 복원을 활발히 하는 물질이 분비되어 그 물질이 암도 성장시키게 된다. 결국 암을 제거하더라도 수명은 줄어들 뿐이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죽기 전에 치료를 거부해야 했다고 후회하지 말자.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며 함부로 목숨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의료도 비즈니스라서 치료해야 이익이다. 의사는 상황을 지켜봅시다라는 말은 잘하지 않는다. 그 결과 무의미한 치료로 몸이 망가져 죽음에 이르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보도되는 암수술 사고사는 빙산의 일각이다. 대학병원에서는 터무니없는 의료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간장 절제 수술을 받은 암 환자 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다. 전부 한 명의 외과의사가 집도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엔 먼저 의사의 능력 부족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의사의 능력이나 치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는 조직의 문제가 있다. 대학병원에는 젊은 수련회나 연구에 내몰려 현장 경험이 적은 의사가 많다. 한편 수술 등의 치료 건수가 많을수록 학회 내에서의 지위가 올라가고 병원 홍보도 된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치료가 횡행하기 쉽다. 대부분의 외과에는 실력이 미숙해도 위험률이 높은 어려운 수술에 도전하고 싶어 한다. 의사의 으름장에 겁먹지 않는다. 암은 목숨과 관계되는 병이라서 으름장도 과격하다.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수술하지 않으면 장폐색으로 대굴대굴 뒹굴 만큼 아프다. 항암제로 없애지 않으면 암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등등. 의사의 으름장에 질려 겁먹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의료진을 찾으려면 나름대로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에서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7가지 매뉴얼. 첫째, 치료의 부정적인 면까지 포함해 스스로 부지런히 폭넓은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인사하지 않는 의사, 환자의 얼굴을 보지 않는 의사, 깔보는 의사로부터 도망친다. 셋째, 갑자기 5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로부터 도망친다. 넷째, 의사의 유도에 말려들지 말고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다섯째, 의사에게는 꺼리지 말고 질문한다. 여섯째, 수술 후유증, 약물 부작용, 치료 후 생존율과 그 근거를 자세히 묻는다. 일곱째, 여러 의사의 소견을 듣되 검사 자료와 X선 CT 영상은 환자의 것이므로 당당히 요구한다. 의사가 겁을 주어도 의연히 맞서자. 자기 몸의 목소리도 잘 들어서 치료를 하지 않는다. 중단한다는 선택지까지 포함해 검토하자. 시한부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의사로부터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들으면 거짓말이라 말하고 도망치자.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는 의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이 자라는 속도와 남은 시간을 파악하려면 최소 3개월간의 관찰이 필요하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폐와 식도, 뇌 등에서 덩어리가 커져 호흡과 식사, 해독 같은 생명 유지의 기능을 멎게 했을 때다. 암 자신이 독소를 내뿜거나 아픈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유방암은 덩어리가 자라 피부를 찢어 직경 20cm가 넘어도 전이가 없으면 환자는 활발하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유방암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거의 100% 암이 폐로 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항암제는 고령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국가가 이미 자백했다.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70세 이상의 암 환자 1,500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폐암, 대장암, 유방암, 말기 환자는 항암제 치료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생존율이 다르지 않았다. 폐암으로 40개월 이상 생존했던 사람은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뿐이다. 유방암의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유럽 9개국 112개의 병원이 협력해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7,000명을 모아 역사상 유례없는 비교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9년간 추적한 끝에 항암제 투여를 한 그룹과 아닌 그룹의 생존율이 다르지 않았다. 이 밖에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의사들은 모르는 척한다. 유방암 환자 1명에게 10종류가 넘는 항암제를 차례로 투여하기도 한다. 무의미한 치료에 피해를 입기 쉽다.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사람도 급사할 수 있다. 기적의 신약을 믿지 않는다. 암의 특효약은 없으니 사용 전 평판에 속지 말자. 면역 항암제 옵디보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적의 신약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며 1년에 3억 이상 드는 고가의 약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폐암 환자의 비교 실험에서 옵디보나 항암제나 생존율은 거의 같았다. 게다가 처음 수개월은 항암제보다 옵디보를 투여한 그룹이 더 많이 사망했다. 면역 시스템 폭주 때문이다. 기적의 신약은 널리 사용될수록 병원과 제약회사에게는 큰 벌이가 되는 한편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양산된다. 인생을 즐긴다. 몸이 움직이는 한평소처럼 생활한다. 무리한 암 치료를 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마지막까지 거동도 자유롭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그러다 편안히 숨을 거두는 사람이 매우 많다.
암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 환자들을 찍은 사진들을 보면 사망하기 전날 침대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으로 승리의 비자를 표시하는 등 모두 죽음 직전에도 밝고 명랑하게 웃고 있었다. 암에 얽매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나답게 살자. 자연사를 목표로 한다. 힘든 치료로 누워 지내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가능한 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 마지막까지 있던 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이 많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연명 치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람이 90% 전후인 경우가 많다. 노쇠사는 곧 자연사이며 가장 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복습하자.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면 의사에게 가지 않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만일 병이 발견되었어도 가능한 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가령 암이라면 통증과 호흡곤란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완화 케어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일상생활은 가능한 한자기 힘으로 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자.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려면 하체와 입과 뇌를 자주 움직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뇌가 균형 있게 나이 들어갈 것이다.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삼킬 수 없게 되면서부터 차츰 의식이 희미해지고 대개 12주일 안에 사망에 이른다. 건강한 사람이 먹지 못해서 죽는 아사는 비참한 일이지만 몸이 죽을 때를 맞이해 쇠약해져서 먹거나 마시려 해도 무리일 때는 평온하게 숨을 거둘 수 있다. 기아 상태의 뇌에서는 내뇌에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탈수에 의해 혈액이 줄어들어 의식이 희미해진다. 즉 죽음은 기분 좋게 깜빡 조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이행이다. 사람은 모두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다. 그 최종 목적지는 멀리 있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눈앞에 다가올지도 모른다. 누가 먼저 갈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 아름답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자. 그리고 자신에게 가족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 때 행복할지 건강할 때부터 미리 생각해두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의 저자인 곤도 마코토는 공포를 조장하여 치료를 이룩하는 의료 비즈니스 컨베이어 벨트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한다. 검사 수치에 주눅들지 않고 표준 치료를 믿지 않고 암을 잘라내지 않고 기적의 신약을 믿지 않아야 한다.